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쉰 게 어제 일 같은데 벌써 5년이 지났다. 37년간 몸담았던 대기업 임원직에서 물러난 지 6개월쯤 됐을 때였다. 매일 아침 8시에 눈이 떠지는데 갈 곳이 없었다. 미경이가 부엌에서 아침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도 그냥 커피만 마시겠다고 했다. 통장 잔고를 하루에 몇 번씩 확인했다. 퇴직금과 주식 매각대금을 합쳐 18억 3천만 원. 넉넉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물가를 보니 불안했다. 아파트 관리비만 월 30만 원이었고 부부 생활비로 200만 원은 나갔다.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 사실 제일 힘든 건 허무함이었다. 회사에서는 부장급 임원이었다. 회의를 주재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지금은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다. 미경이가 뭘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도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에서 우연히 본 영상이 내 마음을 움직였다. 태국에서 한 달에 100만 원으로 호화 생활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클릭해서 봤는데 파타야의 콘도미니엄이 정말 멋있었다. 수영장이 딸린 시설들과 한국의 3분의 1 수준인 현지 물가가 놀라웠다. 미경이한테 보여줬더니 신기해했다. 정말 저렇게 살 수 있냐고 물어서 한번 가보자고 즉석에서 결정했다. 3주 후에 우리는 파타야에 도착했다. 택시 기사가 한국 사람이냐고 물으면서 여기 한국 분들이 많이 산다고 했다. 호텔에서 내려다본 파타야는 생각보다 깨끗했다. 바다가 보이는 콘도미니엄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부동산 중개인 솜차이를 만났는데 이 단지가 아주 좋다고 했다. 한국 분들이 많이 살고 있다면서 2베드룸 콘도미니엄을 보여줬다. 월세 80만 원에 수영장, 헬스장, 사우나까지 있었다. 생각해보겠다고 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다. 3개월 고민 끝에 우리는 태국행을 결정했다. 자녀들의 반대는 예상했다. 큰딸 수진이가 너무 무모하다고 걱정했다. 아프면 어떻게 하냐며 병원은 괜찮냐고 물었다. 둘째 아들 현우도 마찬가지였다. 미경이한테 나를 말리라고 했다. 하지만 내 의지는 확고했다. 파타야 생활이 시작되자 정말 꿈 같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발코니에서 바다를 바라봤다. 수영장에서 30분 수영하고 근처 시장에서 쇼핑했다. 저녁 식사비가 1만 원도 안 됐다. 미경이도 정말 꿈 같다면서 만족해했다. 한인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친해졌고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녔다. 생활비는 월 120만 원이면 충분했다. 6개월이 지나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수영장 옆 의자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너무 평온했다. 너무 여유로웠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싶었다. 미경이가 요즘 표정이 안 좋다고 했다. 뭔가 찾고 있는 것 같다면서. 맞는 말이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미경이가 카페라도 해볼까 생각 중이라고 하니 괜찮은 생각 같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 공허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았다. 한인회 모임에서 최동욱을 만난 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여기서 사업을 하는지 물어보니 작은 수출입업을 한다고 했다. 최동욱은 친절했다. 골프도 함께 치고 저녁도 같이 먹었다. 어느 날 최동욱이 좋은 투자처를 안다면서 말을 꺼냈다. 파타야 외곽 땅값이 오르고 있다고 했다. 정부에서 대규모 개발 계획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때 최동욱과 함께 온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소피라고 자기소개를 하는데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태국 현지 여성이었다. 영어를 유창하게 했고 똑똑해 보였다. 최동욱이 자기 비서라면서 현지 사정을 잘 안다고 했다. 소피가 만나서 반갑다며 미소를 지었는데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다. 최동욱과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골프를 치러 갈 때마다 소피가 함께 왔다. 그녀는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한국에서 임원이었다고 들었는데 정말 멋지다고 했다.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더니 겸손하다면서 자기는 능력 있는 남자가 좋다고 했다. 내 마음이 흔들렸다. 집에서 미경이가 요즘 자주 나간다고 했다. 골프 치러 간다고 했더니
그 최 씨와 함께 가느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했더니 그 태국 여자도 매번 같이 가느냐며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있었다. 비서니까 당연히 따라온다고 했더니 비서가 골프까지 따라오느냐고 되물었다. 대답할 말이 없었다. 최동욱이 구체적인 제안을 해왔다. 이 땅이 정말 기회라면서 서류를 보여줬다. 파타야에서 40분 거리의 토지였다. 평당 30만 원인데 1년 후에는 60만 원이 될 거라고 했다. 확실한 거냐고 물어보니 소피가 직접 알아본 정보라고 했다. 소피가 끼어들면서 자기들이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냐고 했다. 자기들도 같이 투자한다면서 얼마나 투자하면 되는지 물어보니 5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고 했다. 5억? 전 재산의 4분의 1이었다.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그날 밤 미경이와 이야기했는데 투자라는 말에 펄쩍 뛰었다. 검증도 안 된 땅에 5억을 투자하냐면서 미쳤다고 했다. 최동욱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더니 그 여자 때문에 판단력을 잃은 거 아니냐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소피와는 아무 관계 없다고 했더니 정말이냐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며칠 고민하는 동안 나도 모르게 소피를 계속 생각했다. 그녀의 미소, 관심 어린 눈빛, 유창한 영어 실력.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최동욱이 전화해서 결정했는지 물어봤다. 다른 투자자가 관심 보이고 있다면서 조금만 더 생각해보겠다고 했더니 너무 오래 생각하면 기회를 놓친다고 했다. 그날 오후 소피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커피 한 잔 어떠냐면서 투자 관련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고 했다. 가슴이 뛰었다. 카페에서 만났는데 소피는 평소보다 더 예뻐 보였다. 사실 나를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왜냐고 물어보니 눈빛이 다르다면서 뭔가 큰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 같다고 했다. 자존심이 부풀어 올랐다. 이번 투자는 정말 확실하다면서 자기도 개인적으로 많이 넣을 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손을 살짝 내 팔에 올렸다. 믿어달라고 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다음날 최동욱에게 전화해서 투자하겠다고 했다. 정말이냐면서 잘 결정했다고 했다. 미경이에게는 3억이라고 거짓말했다. 그래도 너무 많다고 했지만 믿어보라고 했다. 서류를 작성하고 돈을 송금했다. 5억 원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소피가 축하한다며 연락해서 저녁 같이 먹자고 했다. 미경이 몰래 나갔다. 레스토랑에서 소피는 평소보다 더 적극적이었다. 정말 대단하다면서 이런 큰 결정을 척척 내린다고 했다. 젊었을 때부터 결단력은 있었다고 했더니 매력적이라고 하면서 내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누군가 테이블을 쾅 쳤다. 미경이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고 소리쳤다. 설명은 집에서 듣겠다고 하면서 소피를 노려봤다. 남의 남편한테서 손을 떼라고 했다. 소피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얼음장 같았다. 미경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5억 맞냐고 물었다. 은행에서 확인했다면서 3억이 아니라 5억이라고 했다. 할 말이 없었다. 그 여자 때문에 미친 거냐고 했다. 아니라고 했더니 정말 좋은 투자라면 왜 거짓말했느냐고 반박했다. 집에 도착해서 미경이가 폭발했다. 37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적 없었다고 했다. 과민 반응하지 말라고 했더니 과민 반응이냐면서 전 재산의 4분의 1을 다른 여자 꼬임에 넘어가서 날려놓았다고 소리쳤다. 그때 전화가 왔다. 한국에 있는 큰딸 수진이었다. 무슨 일이냐면서 엄마가 울면서 전화했다고 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더니 투자 사기당했다고 들었다며 물어봤다. 소문이 이미 퍼진 것 같았다. 며칠 후 최동욱에게서 연락이 왔다. 큰일 났다고 했다. 정부에서 개발 계획을 취소했다면서 땅값이 폭락할 것 같다고 했다. 어떻게 알았겠냐면서 소피도 몰랐다고 했다. 허탈했다. 소피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며칠 더 시도했지만 소용없었다. 한 주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한인의 김 회장이 최동욱이 사기꾼이라고 했다. 벌써 몇 명이 당했다면서 소피라는 여자와 짜고 하는 거라고 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5억이 한순간에 날아갔다. 미경이는 말을 하지 않았다.
식사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무시했다. 미안하다고 했더니 미안하다고 돈이 돌아오냐고 했다. 다시 벌면 된다고 했더니 어떻게 버냐며 내 나이가 몇 살인지 물었다. 맞는 말이었다. 64세에 5억을 다시 벌기는 쉽지 않았다. 한국에서 자녀들이 전화했다. 수진이가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했다. 거기서 더 있으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했다. 나는 여기가 좋다고 했더니 무슨 소리냐며 사기당해놓고 그런 말을 하냐고 했다. 현우도 마찬가지였다. 정신을 차리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싫었다. 한국에 가면 더 초라해질 것 같았다. 미경이가 한국으로 떠났다. 생각이 정리되면 연락하라고 했다. 공항에서 돌아서는 미경이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혼자 남은 콘도미니엄은 너무 조용했다. 매일 수영장에 나가 혼자 술을 마셔댔다. 한인의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모두가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 같았다. 소피를 다시 한번 찾으려고 했지만 흔적도 없었다. 최동욱도 마찬가지였다. 거울을 보며 내 자신을 바보 같은 놈이라고 욕했다. 37년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적 없었는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했을까 생각했다. 소피의 미소가 계속 떠올랐다. 그 달콤한 말들, 관심 어린 눈빛, 모든 게 연기였다. 돈이 부족해지기 시작했다. 월 생활비 120만 원도 부담이 됐다. 5억이 없어지니까 심리적 여유도 사라졌다. 더 작은 방으로 이사했다. 수영장도 없고 바다도 안 보이는 낡은 아파트였다. 한국에서 미경이가 가끔 안부 전화를 했다.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어서 잘 지내고 있다고 거짓말했다. 하루 종일 방에 누워 있었는데 언제 돌아올 거냐고 물어서 아직은 모르겠다고 했다. 아이들이 걱정한다고 하니 알겠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더 외로웠다. 어느 날 길에서 소피를 봤다. 다른 나이 든 외국인 남자와 함께 걷고 있었다. 그 남자도 나처럼 속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다. 소피가 나를 봤다. 잠깐 눈이 마주쳤지만 모른 척 지나갔다. 가슴이 아팠다. 3개월째 혼자 지내던 어느 날이었다. 근처 공원에서 태극권을 하는 노인들을 봤다. 모두 현지 태국인들이었다. 한 할아버지가 다가와서 코리아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했더니 왜 슬퍼 보이냐고 했다. 그 순간 눈물이 났다. 할아버지가 어깨를 두드려 주면서 괜찮아질 거라고 했다. 집으로 돌아와서 미경이에게 전화했다. 왜냐고 물어서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 미경이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더니 정말이냐고 물었다. 그렇다면서 잘못했다고 했다. 모든 게 내 잘못이라고 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다. 2주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미경이가 마중 나와 있었다. 많이 말랐다. 고생했다고 했다. 미안하다고 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앞으로는 미경이 말을 잘 듣겠다고 했더니 바보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는 둘이 의논해서 결정하자고 했다. 자녀들이 찾아왔다.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다. 정말 걱정했다고 했다. 미안하다고 했다. 현우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이런 일 없겠냐고 물어서 약속한다고 했다. 서울 생활이 다시 시작됐다. 물가는 여전히 비쌌고 집값도 올랐다. 하지만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마음이 편했다. 작은 카페를 열었다. 미경이가 함께 운영했다. 첫 손님이 커피가 맛있다고 해서 감사하다고 했다. 5억은 큰 손실이었지만 교훈을 얻었다. 어느 날 저녁 미경이와 산책하며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물어봤다. 외로웠던 거 아니냐고 했다. 갑자기 은퇴해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랬을 거라고 분석했다. 맞는 말이었다. 앞으로는 우리 둘이 함께 뭔가 해보자고 했더니 좋다고 했다. 1년이 지났다. 카페는 작지만 단골 손님들이 생겼다. 근처 노인정 어르신들이 자주 오셨다. 바쁘지만 보람 있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삶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일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았다. 태국에서의 1년은 비싼 수업료였지만 값진 경험이었다. 저녁에 미경이와 함께 카페 정리를 하며
행복하냐고 물어봤다. 그렇다고 했다. 나도 그랬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5년이 지난 지금 카페는 동네 명소가 됐다. 미경이와 나는 새로운 취미를 찾았다. 댄스 스포츠였다. 수진이가 손자를 데리고 카페에 놀러와서 멋있다며 박수를 쳤다. 3살 된 손자 민준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춤추라고 했다. 미경이의 손을 잡고 간단한 스텝을 보여줬더니 우아하면서 신기해했다. 그때 내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해외 번호였다. 받아보니 태국 억양의 영어로 태국 경찰이라고 했다. 최동욱과 소피를 체포했다면서 피해 복구를 위해 연락했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화가 나지 않았다. 괜찮다고 했더니 정말이냐고 물었다. 그렇다면서 나는 이미 더 소중한 것을 찾았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미경이를 바라봤다. 누구였냐고 물어서 아무도 아니라고 했다. 미소 지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평범한 일상이었다. 그 깨달음만으로도 5억 원이 전혀 아깝지 않았다. 카페 문 앞에 걸린 간판이 석양에 반짝였다. 이재훈 미경 카페, 언제나 따뜻한 곳. 우리는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였다.